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도요타 RAV4 하이브리드입니다. RAV4는 캠리와 함께 미국에서 도요타의 핵심 모델이죠. 특히 최근에는 세단보다 SUV의 인기가 더 높아지면서 RAV4의 판매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RAV4는 1994년에 출시가 됐고요. 현행 모델은 2019년에 출시된 5세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가 됐고요. 올해 4월에는 2022년형이 출시가 됐습니다. 파워트레인은 한 가지고요. 트림은 2륜 XLE와 AWD LTD 두 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AWD고요. 가격은 4,740만원입니다. 외장 디자인은 도요타의 패밀리룩이 적용됐습니다. 전면 이미지 디테일적으로 보면은 다른 도요타에 쓰인 그런 부분적인 이미지가 이 차에도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좀 멀리서 봐도 도요타인 걸 알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신차들에 비하면 그릴의 면적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헤드램프는 이번 2022년형에 바이 LED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트림에 LED 안개등이 기본이죠. RAV4는 컴팩트 SUV에 해당이 되고 미국에서 가장 큰 경쟁 모델은 CRV죠. CRV와 차체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조금씩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장과 전폭, 전고가 모두 작고요. 반면에 휠베이스는 RAV4가 좀 더 길고요. 국내에서 팔리는 스포티지와 비교하면 전장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휠베이스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보통 일본차 또는 일본 브랜드의 차들이 전장에 비해서 전폭이 조금 좁은 편인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실제 전폭에 비해서 넓어 보이는 리어 디자인이 많은데 이 차는 뒤에서 보면은 딱 실제 사이즈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또는 고성능 모델도 머플러가 없거나 또는 장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차는 하이브리드지만 머플러가 잘 보이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양쪽으로 머플러를 뽑았어요. 타이어는 2륜과 4륜 모두 둘두로 60R18 사이즈가 적용이 됩니다. 예, 라브4의 실내 느낌은 CRV와 비슷합니다. CRV를 최근에 타면은 요즘 차 같지 않은 약간 좀 올드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라브4도 그래요. 근데 약간 올드한 느낌과는 달리 실내 내장재는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실내 디자인이나 구성을 보면은 2000년대 스타일 같은 느낌인데 그와는 별개로 전반적인 내장재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 같은 데 적용된 이런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꽤 푹신한 편이고 보통 라브4급의 컴팩트 SUV는 상단에 대시보드가 좀 딱딱한 플라스틱인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좀 푹신한 편입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상단뿐만 아니라 요 앞쪽에 이 부분에도 가죽이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 차가 확실히 컴팩트 SUV급이어서 그런지 차에 타면은 그 양쪽의 폭이, 실내 폭이 좀 좁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모니터는 돌출형 타입이 적용이 되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돌출형보다는 메리평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니터 뒤쪽을 보면은 이게 거의 저 대시보드 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높이는 일반적인 돌출형과 비슷하고 메리평처럼 굉장히 또 견고하게 붙어 있습니다. 모니터는 7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그러니까 요즘의 차로서는 또는 신차로서는 모니터의 사이즈가 굉장히 좀 작은 편이죠. 이것도 역시 좀 CRV와 비슷하죠. CRV도 7인치 모니터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하이그로시가 그렇게 많이 안 쓰였는데 요 모니터 주변에만, 그러니까 주로 자주 보는 모니터 주변에 쓰였기 때문에 뭔가 실내에 앉으면은 하이그로시가 조금 많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차와는 좀 달리 이렇게 상단에 CD 플레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버튼들 있잖아요. 양쪽에 홈, 메뉴, 오디오 버튼들이 있는데 이 버튼들 같은 경우에는 저 예전에 한 2000년대 전축에 쓰던 그런 버튼,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홈 화면이 크게 3분할인데 여기서 오디오와 내비게이션 그리고 배터리, 하이브리드 이 메뉴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보여주고 여기서 트립 정보와 그리고 히스토리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확실히 이런 좀 그래픽이라든가 메뉴 이런 것도 약간 좀 2000년대 스타일이죠. 그리고 메뉴로 들어가면은 이런 그 메뉴 아이콘이 나오는데 설정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좀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적용된 차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이 안쪽에 그 메뉴가 좀 이렇게 단촐한 편이죠. 그리고 차량에서 차량 사용자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조명 설정이 있는데 이 조명 설정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무드 조명은 아니고요. 이렇게 실내 오프, 타이머, 광센서 민감도 등입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기본적으로 모니터가 작아서 여기에 출력되는 면적이 좀 작기도 하지만 카메라의 화질이 좀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요 아이콘 누르면은 이렇게 앵글 달리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앵글 딱 두 가지고 이거 누르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보이고요. 모니터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패널이 있습니다. 모니터처럼 이 공조장치도 뭔가 운전자와 좀 가까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모니터도 앞으로 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공조장치는 패널이 더 앞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눈과도 가깝고 운전대를 잡은 손과도 좀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자세히 보면은 실내 디테일들이 조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공조양치 요 다이얼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뭔가 돌렸을 때 그런 감촉이 뭐 되게 좋은 건 아닌데 눈으로 봤을 때 이런 디테일들이 괜찮긴 합니다. 그리고 공조양치에도 이제 커다란 액정이 들어갔는데 보통 미국 차들 보면은 버튼이라든가 공조양치 폰트 같은 게 좀 큰 편이거든요. 이 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코 버튼이 따로 있고요. 이 차도 통풍과 열선 시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통풍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버튼이거든요. 근데 통풍과 열선의 그 색상이 동일합니다. 보통 쉐보레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차도 그렇군요. ESC 온오프 버튼이 이 센터 패시에 있는 것도 약간 좀 특이하죠. 보통은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 있죠. 기어 레버 앞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이 무선 충전 패드가 그러니까 이 자체의 면적이 그렇게 넓은 건 아닌데 요 양쪽에 그 폭이 넓어 갖고 핸드폰 놨을 때 그 화면이 좀 잘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색상이 좀 다르고요. 여기 안쪽에는 US 단자 하나와 C볼트가 있습니다. 기어 레버가 있는 센터 패시아도 이게 약간 좀 올라온 그런 디자인이어서 이거 역시도 운전대를 잡은 손과 가깝고요. 기어 레버는 좀 짧은 디자인인데 보통은 이제 기어 레버가 이쪽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약간 좀 멀어 보이고요. 이 옆에는 오토홀드와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트레일,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 누르면 노말이고요. 여기서 왼쪽 하면 에코, 오른쪽 하면 스포츠. 그러니까 요거는 렉서스와 동일하죠. 그 아래쪽에는 EV 모드 버튼이 있고요. 그 뒤쪽에는 컵홀더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좀 깊은 편이고요. 센터 콘솔 박스 커버는 이 암레스트를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약간 좀 높은 편이고요. 이 커버를 열면은 요 상단에 트레이가 있고, 그리고 요 센터 콘솔 박스 커버 용량은 괜찮은 편입니다. 노트 10 플러스 넣고도 딱 길이가 이 정도 남고요. 요 안에는 US 단자 두 개가 있습니다. 동반자석 앞쪽에는 좀 길쭉한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 안쪽에도 뭔가 이렇게 매끄럽게 처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같은 미국 차라고 해도 일본 브랜드의 미국 차는 토종 미국 차보다 이런 좀 마무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운전대는 차 크기에 딱 맞는 사이즈고요. 대시보드라든가 시트처럼 림에 씌워진 가죽은 약간 좀 쫀득한 편입니다. 림의 두께는 성인 여성이 잡아도 조금 얇은 편이고요. 그리고 스포크에는 여러가지 버튼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고요. 따로 패들 시프트는 없습니다. 계기판 역시도 CRV와 비슷하죠. 전체가 디지털은 아니고요. 가운데 큰 액정만 디지털이고, 그러니까 아날로그와 좀 혼합된 형식이고, 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이렇게 트리 컴퓨터 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작동 상황이 보여지고, 이렇게 페이지 넘기면은 이런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DS를 설정을 하거나 끌 수 있죠. 참고로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도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라우포 실내에서 가장 만족감이 높은 부분이 시트예요. 시트가 전체적인 크기가 괜찮기도 한데 다른 것보다 등 상단과 등이 닿는 그 면적이 꽤 넓습니다. 보통 E급의 차는 이 정도의 착자감은 좀 아닌데 이 차는 그 시트의 전체적인 착자감이 꽤 좋고요. 그리고 시트의 쿠션도 약간 좀 부드럽고 가죽의 질도 또 괜찮은 편이죠. 참고로 좌판 앞부분을 연장하는 기능은 없는데 제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짧진 않고요. 도어 트림도 아주 간결한 디자인이죠. 시트 메모리는 2인분이고요. 문 4개 모두 상하향 원터치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라브4의 가장 큰 경쟁 상대를 CRV라고 하는데 이 문 열리는 각도 자체는 CRV가 더 넓어요. CRV는 승하차 편의성을 위해서 거의 90도로 열리게 2열 도어를 세팅을 했는데 이 차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2열의 거주성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제가 앉으면 무릎과 앞치도 사이에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2열의 레그룸은 그냥 평범한 편인데 착자감이 왜 좋냐면은 시트가 되게 편해요. 이 차도 2열이. 컴팩트 SUV의 2열 치고는 시트의 크기가 꽤 넉넉한 편이고요. 그러니까 좌우뿐만 아니라 등이 닿는 부분, 이것도 굉장히 좀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보다 이 차 2열에 앉으면 시트가 굉장히 편하고, 무엇보다도 2열 시트는 E급에서는 또 굉장히 좌판이 짧은 경우가 상당히 흔한데 이 차는 좌판 길이가 꽤 길어요. 1열과 2열의 그 좌판 길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열의 전체적인 거주성은 공간 자체가 아주 넓은 건 아닌데 시트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열 시트 아래쪽에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1열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신발을 넣어도 상하 또는 좌우의 공간의 여유가 꽤 있고요. 반면에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이 백포켓이 없습니다. 저 동반자석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 차가 다른 SUV처럼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편 아니어서 여기서도 거주성에 좀 더 유리하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송풍구가 있는데 보통 미국 차들 보면은 뒤쪽 송풍구에서 갑자기 90년대가 되는데 이 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리면 완전히 다 내려가고요. 그리고 1열처럼 2열 도어의 손잡이도 이 안쪽에 약간 좀 사선으로
금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잡았을 때 느낌이 괜찮습니다. 트렁크는 개폐 모드 전동이고요. 이 트렁크 용량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일단 이 들어가는 쪽에 그 좌우 폭이 꽤 넓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요.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여기도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있는데, 바닥에 있는 공간 치고는 이 공간이 용량이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시트를 모두 폴딩하면은 트렁크부터 2열 시트까지 약간 좀 경사가 있는 편입니다. 예,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역시 시동을 켜는 건 동일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지 계기판에도 떠요. 시동이 걸리는데,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가 배터리 잔량 또는 아주 춥지 않은 다음에야 시동 키면은 EV 모드로 시작이 되는데, 이 차도 EV 모드가 대기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공조장치가 꺼진 상태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조용합니다. 전자파 소리만 가늘게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을 키면은 상대적으로 이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죠. 그리고 대부분의 하이브리드가 그렇듯이 이렇게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는 소리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고요. 진동도 약간 있어요. 이렇게 시동 켠 상태에서 또는 에어컨 켠 상태에서.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5L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 CVT로 조합이 됩니다. 다른 하이브리드 대비해서 도요타의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의 힘이 강하죠. 120마력이고요. 종합 출력은 222마력이고요. 기본적으로 EV 모드로 시작을 하긴 하는데, EV 모드의 그 가용 시간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주차장처럼 그 낮은 속도에서는 EV 모드가 가동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도로에 나오면은 또는 오르막길을 만나면은 이제 엔진이 가동이 되죠. 근데 이렇게 주행 중에라도 지금 가속하다가 이렇게 발 떼잖아요. 그러면은 이 순간에는 순간적으로 EV 모드가 좀 이렇게 자주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ISG 같은 효과를 이렇게 주행 중에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평균 연비가 확 올라가고요. 보통 E급의 차들은 방음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거나 못 쓰는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가 전체적으로 방음이 좀 약하기도 하지만, 유리 같은 경우도 옆유리가 만져보면 좀 얇은 편이에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그래서 방금처럼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옆에 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차 소리가 조금 가깝게 들리고요. 제가 지금 이거 정확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차가 에어컨을 켜고서, 그러니까 에어컨 켜고 좀 한동안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게 추가적인 좀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끄면은 또 그 소리가 안 나고, 가끔 이제 에어컨 키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는 차가 가끔 있긴 하죠. 그리고 지금처럼 콘크리트 노면을 대략 한 70 정도로 주행을 하면은 확실히 타이어 소음이 가장 많이 올라옵니다. 예, 보통 콘크리트 노면이 소음이 가장 크잖아요. 그걸 감안을 해도 이렇게 속도 대비해서는 타이어 소음이 좀 가장 큰 편이고, 그러니까 제가 보통 시승기 때 80이나 90으로 주행할 때는 그 속도에서는 보통 타이어와 노면 소음이 대략 반반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80 정도로 주행할 때 거의 타이어 소음이 한 70% 이상입니다. 물론 EV 모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잔량에 따라서 또는 노면 상황에 따라서 조금 오래 가는 경우도 있는데, 방금처럼 70에서도 순간적으로 그 EV 모드로 이제 구동이 되긴 합니다. 근데 뭐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이 차가 이렇게 주행 중에 EV 모드로 가동이 된다고 해서 차가 더 조용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타이어 소음이 가장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EV 모드로 자주 가동이 되면은 좀 평균 연비에 많이 도움이 되죠. 참고로 아까 돌아올 때, 이쪽으로 올 때는 평균 연비가 17km 나왔고요. 제가 느끼기에 라브4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장점은 연비가 아니라 승차감이에요. 보통 하이브리드니까 연비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타 브랜드의 하이브리드 대비해서 연비가 이렇게 뚜렷하게 강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행에서의 장점을 뽑자면은 승차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보편적인 승차감입니다. 시트의 쿠션처럼 이 차도 기본적으로 하체가 좀 푹신푹신한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푹신푹신해도 아주 이렇게 출렁거릴 정도로 또는 불쾌할 정도로 그렇게 출렁거린 차는 거의 없거든요. 이 차는 적당히 푹신하면서도 노면의 충격을 좀 흡수를 잘 해주는,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승차감이야말로 라브4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하체의 댐핑 같은 경우에는 뭔가 차의 출력 대비해서 용량이 좀 큰 느낌이어서, 이거는 CRV 뿐만 아니라 이런 승차감은 투싼이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보다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승차감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시트고요.
그러니까 시트가 전체적으로 몸에 좀 잘 붙는 그런 그 착자감이어서 승차감 좋은 것에 일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차는 이제 통풍이 있어 다행인데, 이 차가 만약에 통풍이 없다면은 이 시트 가죽이 되게 더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죽도 이게 질에 따라서 좀 더운 유난히 가죽이 있고 좀 덜 더운 가죽이 있는데, 이 차는 좀 되게 더운 가죽이어서 예전에 320D M 스포츠 그거와 좀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부드러운 하체에 비해서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요런 그 운전대 감각이 꽤 정확한 것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SUV니까 좀 높잖아요. 그래서 출렁거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보통은 이제 좌회전 우회전 할 때 SUV 특유의 그런 좀 많이 기울어진 이런 게 발생하는데, 이 차도 물론 좌회전 우회전 할 때 발생을 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승차감이라든가 그러니까 종합적인 패키징으로 보면은 이 차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CRV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행에서는 CRV보다 낫지 않나. 특히 이게 가속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CRV가 그 하이브리드의 특성상 후반에 가면은 좀 맥이 많이 빠지는데, 모터로만 거의 구동을 하니까. 제가 예전에 도요타 하이브리드 타본 경험에 따르면은 도요타 하이브리드가 가속이 꽤 빨라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제 연비가 되게 차이나게 좋은 건 아니고, 대신에 좀 가속에 좀 더 강점이 있는 도요타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모터의 출력이 120마력이고 종합 출력이 222마력이니까 요 라브4 사이즈의 차에는 충분한 힘이죠. 도요타나 폭스바겐 같은 대형 회사의 아주 볼륨 모델은 거의 모든 항목에 걸쳐서 보편적으로 만드는데, 이 라브4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예를 들어서 시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 두루두루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 가장 낮춰도 SUV 특유의 좀 높은 포지션, 그러니까 좀 전방이 잘 보이고요. 좌우도 마찬가지고, 보통 미국 차들 보면은 여기가 평면이어서 여기 사각지대가 되게 큰데, 이제 대표적인 경우로 테슬라가 있죠. 포드도 그렇고. 근데 이 차는 이쪽에 사각지대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후방 시야도 저 뒷유리가 면적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요 룸미러에 딱 고스란히 다 들어오게 전체가 그렇게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야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차가 기본적으로 전기 모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하다가 풀악셀 하면은 반응이 좀 빨라야 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반응이 빠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정속 주행하다가 킥다운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연기관 치고는 빠른 편이지만, 전기 모터 강한 120마력짜리가 있는 것 치고는 그렇게 아주 빠른 편은 아니고요. 좀 딜레이가 약간 있죠. 그리고 보통 하이브리드가 일반 내연기관에 비해서 회전 질감도 떨어지고, 또는 고회전 많이 사용을 했을 때 출력 감소의 폭이 좀 큰 편인데, 보통 애킨슨 사이클이 그렇죠. 이 차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초반에는 전기 모터의 힘까지 더해져서 꽤 빠른데,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으로 이게 운전자의 심리적으로 많이 안 밟게 돼요. 왜냐면 내가 조금만 천천히 운전을 하면은 연비가 좋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밟게 되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보통 하이브리드는 깊게 밟아서 엔진 회전수를 높이잖아요. 그러면은 애킨슨 사이클의 특성상 회전 질감도 떨어지고, 뭔가 기존의 부드러운 주행 질감이 좀 많이 깨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심리적으로 좀 덜 밟게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 차도 기통당 배기량이 큰, 그러니까 4기통 2.5L니까 기통당 배기량이 크고 애킨슨 사이클이고, 그래서 고회전 많이 사용을 하면은, 근데 이게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 모터가 보조를 하기 때문에 고회전으로 많이 돌릴 일은 또 별로 없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부드러운 이런 주행 질감은 가속 페달을 조금씩 밟았을 때, 그때 이제 유효하고, 회전수를 좀 많이 올리면은 그런 면이 이렇게 많이 깨지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에어컨 틀면은 약간 좀 소리 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약간 좀 새가 지저귀는 것 같은 그런 새소리. 그래서 이렇게 주위에 좀 차가 없을 때 에어컨 딱 끄면은 그 소리가 안 나고,
가끔 이렇게 자연의 소리 비슷하게 나는 차가 있긴 합니다. 뭐 아우디 A4도 그렇고. 예, 이번에 도요타 라브4 하이브리드를 오랜만에 타보니까 딱 미국 시장에 맞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이 일본 브랜드의 이런 차들은 그냥 미국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그냥 처음부터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또는 미국 소비자의 그런 성향을 겨냥해서 기획되고 개발됐고 생산도 거기서 하고, 심지어는 그 아메리칸 인덱스라고 그런 데서도 항상 그 지수가 가장 높게 올라가는 차고, 그래서 그냥 브랜드만 일본이지 그냥 미국 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쪽 시장에 맞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오래 사용해도 고장나지 않고 또는 메인터넌스가 쉽게 그렇게 보통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차도 굉장히 실내가 기능적이고 잘 고장 안 날 것 같고, 다른 말로 하면은 실내가 좀 올드하죠. 뭔가 이게 올드하다는 표현도 약간 좀 모자란 느낌도 있긴 한데, 어쨌든 2022년형인데 최소 10년 전에 차를 좀 타는 것 같은 그런 실내? 근데 이게 또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장재가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편의 장비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그 구성 패키징으로 보면은 확실히 라브4가 CR-V보다는 하이브리드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는 통풍도 있고요, 운전대 열선도 있고, 보통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몇몇 편의 장비가 있잖아요, 옵션이. 그런 거는 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이어서 그런 면에서는 분명 장점이 있긴 한데, 이 차가 이제 사륜의 경우에는 가격이 4,600 이 정도 올라가니까 대략 좀 낮은 트림에 소렌토와 겹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차와 비교를 해보면은 실질적인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게 CR-V 하이브리드와 거의 비슷한 결론인데, 이 라브4 하이브리드가 미국 시장이었으면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메리트가 좀 많이 희석이 되죠. 근데 뭐 승차감이라든가 뭐 연비 또는 뭐 2열의 공간 이런 걸로 보면은 이게 컴팩트급이지만 패밀리 SUV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까 촬영 시작하고서 지금까지 평균 연비는 리터당 18.3km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도에서 60, 70 이 사이로 주행을 하면은 대략 이 정도의,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연비 운전을 안 해도 이 정도의 에어컨 켜고 연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비 면에서도 장점이 있는데, 요즘에는 다른 브랜드의 하이브리드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운전하면은 뭐 거의 이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네, 이로써 도요타 라브4 하이브리드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